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랜들 멀로의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교양과학 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무후무한 판매 부수를 기록한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여기서 좀 습득하게 되는 과학적 지식, 그리고 이를 우리 생활에 응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미국 최고의 사이언스 웹툰이죠. XKCD. 여기에 작가인데요. 이 랜들 멀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과학적 내용들을 재밌게, 그리고 때로는 좀 심오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기밀 해제된 군사연구 자료를 뒤지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와 통화한다거나, 아니면 실증된 자료를 위해서 직접 스탑워치를 들고 실제 스타워즈 또는 다른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들의 시간을 재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온갖 과학적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때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 확인 전화를 몇 시간 동안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해괴망측하게 생긴 동물을 검색해서 이걸 조합해 본다거나, 주제도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 책에 나온 좀 재밌는 주제들을 보면은요. 이 진짜 광속구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야구 경기에서 왜 예전에 만화들을 보면은 아주 초능력에 가까운 좀 한계치를 넘어선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투수가 나와서 180km, 200km 이런 공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를 해서 떨어지면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연산 능력을 합치면은 어디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의 위치, 그리고 여기에 대기의 모습, 행성의 내부 구조, 이런 재미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야구 했으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주 강력한 슛을 해서 이걸 막은 골키퍼까지 골대를 뚫고 저기 날아가는 그런 좀 만화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파워와 속력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세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비슷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외계 행성, 그리고 외계인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보면, 또는 지구인을 보면은 어떤 느낌과 과학적 소견을 가질 것인가? 연관되어서 다른 행성에 비행기를 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수십여 가지의 주제들이 계속 이제 옴니버스, 그리고 시술과 날줄로 엮여가요. 과속 방지턱을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모든 응시생이 어떤 시험에서 동시에 다 찍는다. 보통 모르는 거 잘 찍지 않습니까? 오지선다형 하면은 3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걸 이제 같은 시험을 보는 모든 응시생이 전혀 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찍는다. 그러면 어떠한 연산값이 도출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하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렵고 그리고 재미없고. 이렇게 여겨져 온 이 과학이라는 내용을, 이 주제를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에 대한 편견을 시원스럽게 날려버리고 싶다. 이 저자의 의견이기도 해요. 지겹고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저도 그렇겠지만 이 과학이라는 이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수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학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각종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어떤 법칙과 증명을 논증해내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수학을 좀 잘한다, 과학에 재능이 있다, 그야말로 이제 로컬적인 능력치죠. 어떤 세계적인 발명품이나 발견, 증명을 해내려면은요, 그야말로 천재 수준에 준하는, 아니면 최소한 수재 정도는 넘어서는 그런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은 적층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발명과 발견을 해내기가 어렵죠. 인문학에 보면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좀 과정과 프로세스를 밟지 않더라도 큰 인물이 큰 생각과 큰 뜻을 품으면 어떠한 좀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도노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과학에는 이 자연과학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물리학, 화학, 천체 물리학, 생물학, 뭐 기타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게 써서 그렇지 이 저자 자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최강 수준의 엘리트 과학자입니다. 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한때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여기서 로봇 공학자로 일했던 이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들의 과학적 답변을 다는 것을 이제 인생의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됐는데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답변 중에 상당수는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사실 위험천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대한 성광이 번쩍이면서 반경 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것을 초토화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 실제로 광속구를 던지면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태 아시죠? 여기에 몇천 배가 넘는 방사선을 배출하는 핵폭탄 낙진. 이게 원소 벽돌로 주기율표를 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 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를 들어 몸속의 DNA가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결과만 보면은요. 이제 복부에 통증과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면역 체계가 급속하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통과 괴로움, 며칠 내에 사망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뭐 대부분의 좀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일어나게 되면 무서운 결과치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저자가 책 맨 앞머리에요. 서두에 자신은 안전 전문가가 아니고 과학을 조금 아는 이 웹툰을 그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요. 책 소개에 이제 자신의 정보가 독자의 안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 경고문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어쩌면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책이 가진 재미, 그리고 책을 들게 하는 흡인력, 그리고 계속 보게 하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실제로 이 책에는 유머와 풍자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서양식 웨스턴 유머 아시죠? 동양적 정서와는 약간 다른데 그래도 유머의 공통된 키워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워즈의 요다. 이 요다의 포스가 스마트카 충전이 가능한 정도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니까 이걸 뭐 강력 추천한다. 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연속해서 뭐 어떤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나 재미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좀 허무한 그런 웃음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차츰 달라져가는 이 세계 지도를 직접 그려 보이면서 뉴질랜드 근처에 이제 새로 땅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여기에 뭐 뉴어질랜드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재밌어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을 잇는 다리 건설에 필요한 레고 블록 개수 그리고 설계 방식을 알려준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레고 블록을 살 수 있는 돈이면은 런던의 모든 부동산을 사들여서 이거를 조각내서 뉴욕으로 싣고 와도 돈이 남는다. 뭐 이런 설명들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그럴 정도로 좀 황당하고 곤란한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저자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과 그런 논리 전개의 학습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1984년생인데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과 실증을 다 해봤다는 거죠. 보통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과 이 논리 전개 방식을 아주 간단한 추론 방식으로 정리하는 여기에 이 책을 읽는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유의 이 막대 모양 캐릭터를 맛깔스럽게 활용해서 재미와 풍자를 더하는 부분 나름 많은 추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6년도에 이미 글로벌 판매량이 100만 부가 넘어섰고요. 현재는 이제 뭐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토탈에서 그 몇 배 이상의 이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리즈물로 나왔거든요. 2탄. 그리고 약간 외전 형식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과학책 한 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도움을 주면서
본인도 인생 역전을 한 셈이죠. 실제 예전 출간 직후에 과학책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아마존에서 3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아주 기현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험한 과학책이 아마존이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논픽션, 또 뉴스위크가 선정한 최고의 책, 슬레이트가 선정한 최고의 책 등에 연달아 꼽혔습니다. 각국의 메이저 언론사 그리고 출판사들이 수여한 여러 상이 수십 페이지에 이를 정도예요. 이 외에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브라질, 스웨덴, 기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수십여 국에 판권이 수출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책이고요. 우리가 교양과학이라는 영역을 떠나서 책을 읽는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폭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현재 개발된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이 핵폭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은 어떻게 그처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인가? 핵이 분열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핵 분열에는 우라늄 235 이 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235 원자 한 개가 분열하면 약 200메가 전자부트인 2억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양의 석유나 석탄이 될 때보다 최대로는 3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량을 노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이 전자로 이루어진 우라늄 235 원자에게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면 원자핵이 이 중성자와 일부를 흡수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열 에너지가 생기고요. 두 개에서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출된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235 원자에게 흡수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광석에서 당연하게도 우라늄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네 삶이, 우리네 자연 환경이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죠? 우라늄의 99% 이상이 비분열 물질인 우라늄 238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는 1% 이하에 불과합니다. 우라늄 235를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시켜야 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만드는 핵폭탄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로우 레벨로 가는 거죠. 우라늄 235를 한 2, 3%, 많게는 5% 정도만 농축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분열과 핵융합은 말에서 어감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고요. 핵분열과 함께 핵융합도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크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해보면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자핵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무거운 이 원자핵이 융합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바로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 무기 중에서 수소폭탄이 바로 이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인데 다시 말해서 핵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멸망시킬 폭탄이 될 것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있겠죠.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과학적인 천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이 핵폭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가장 강한 폭발성 있는 에너지의 이 집합체, 그 물질이 바로 이 핵폭탄이기 때문이죠. 이 원자폭탄의 최초 아이디어 그리고 이 가능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상대성 원리의 아인슈타인, 이 사람을 떠나서는 과학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를 오펜하이머와 페르미에 의해서 원자폭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아인슈타인, 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는 E는 mc의 제곱, 이를 통해서 원자 핵분열의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전화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당시 미국이 세계의 모든 천재들을 끌어모았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까 걱정한 아인슈타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맨해튼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를 통해서 원자폭탄이 실제로 제작,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자신이 제안하여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것을 본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평화주의자였던 그로서는 자신의 이론과 제안으로 세계에 공포를 안겨준 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기반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만약에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그냥 상황도 아니고 이제 수세에 몰렸잖아요. 이제 나라의 운명이 오늘 끝나느냐 내일 저무느냐 그런 상황에서라면 분명히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서라도 무리수를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원자폭탄이 먼저 제작이 되었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많이 바뀌었을 거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라늄, 1789년에 독일의 화학자 클라프로트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당시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철과 비슷한 은백색을 띤 우라늄, 그 당시 새로 발견된 행성인 이 천왕성 우라노스의 이름을 따게 됩니다.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각각 92개가 들어있어서 원자번호 92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우라늄이 이 양성자와 전자 외에 중성자가 143개가 들어있는 우라늄 235, 그리고 146개가 들어있는 우라늄 238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1940년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시보그 그리고 맥밀란의 이 두 교수가 이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 안에 양성자 한 개가 더 많은 넵투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원자번호 93번이고요. 이후 넵투륨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성자 수가 한 개 더 많아지는 원자번호 94, 명왕성에서 이름을 따온 플루토늄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플루토늄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플루토늄 역시 우라늄과 같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145개인 것은 플루토늄 239, 146개가 들어있는 것은 플루토늄 240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라늄 238, 이 자연의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라늄 235는 0.7%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를 농축을 시켜야 하는데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이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우라늄, 바로 2%에서 4% 가까이 농축이 필요하고요. 원자폭탄에서는 90% 이상의 고농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이 기술의 관건이죠. 그런데 과학은 사실 이꼬르 돈입니다. 어딜 가나 과학 실험에는 실험 비용이 필요하죠. 고농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라늄 대신에 플루토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플루토늄 역시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239를 90% 이상 농축해야 합니다. 결국 플루토늄 추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여기에 의해서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로를 가진 국가의 폐연료봉에 봉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관해둔 곳을 항시 감시하고 연료봉을 재처리할 때 나오는 이 기체 크립톤, 이것의 변화량으로 플루토늄의 처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우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감시한다. 그런데 그 해당 국가들은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수천 기 이상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본인들은 갖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갖고 있지 마라. 물론 관리가 되는 국가와 안 되는 국가들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내전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관리가 안 되는 국가들이 이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재앙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수천 기 이상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들만이 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세상에 큰 소리를 치는 이 현상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핵폭탄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관계된 거의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차할 때 아주 짧은 기간에 핵폭탄에 준하는 내용을 제작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인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우라늄 원자폭탄보다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펜하이머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워낙 많이 들었지만 오펜하이머는 관심 있는 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수소폭탄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해서 핵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죠. 1943년. 그 이후부터 몇 년간 이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자폭탄의 설계 및 제작을 총감독했고요. 결국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해내게 됩니다. 이 폭탄의 위력은 일본에서 증명이 됐죠.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일명 리틀보이였는데 일본 히로시마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폭탄이 투하되고 이 폭발의 중심지에서 반경 1.2km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는 34만 명 인구 중에 14만 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 불리우는 이 원자폭탄을 추가로 발사를 하게 되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도 7만 명 이상이 즉사를 하게 되었죠. 이후 피폭자들은 일본 전역에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전쟁은 아마도 더욱더 가공하게 되겠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냥 전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진 후에 즉시 투항하게 되고요. 오랜 시간 전 세계인들을 사륙의 현장으로 끌어낸 일본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원자폭탄.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무기였지만 좀 역설적으로 더 큰 살상을 막은 무기라고 이 말에 어떻게 안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종전 후 원폭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오펜하이머는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었죠. 오펜하이머는 말 그대로 천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학습 능력을 지니고 공부에 매진하고 열심히도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과를 조기 졸업한 후에 당시 양자 역학이 태동하는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 괴팅겐 대학, 이 대부분의 메이저 명문 대학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UC 버클리의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25세였죠. 그리고 아까 이 원자폭탄을 연합국 측이 아닌 당시 독일이나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다면 아마도 끔찍한 결과가 예상된다. 그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록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미국은 극비리의 원자폭탄 개발에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폭탄 개발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을 앞질렀다. 그러면 이 원자폭탄은 일본 대신 유럽과 미국에 떨어졌겠죠?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작전인 맨해튼 프로젝트. 여기에는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엘리코 페르미, 닐스 보어, 기타 유럽에서 망명한 물리학자들이 대거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도 이 사람들의 못지않은 천재가 있었어요. 즉 미국에 오펜하이머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오토 한, 이 과학자들이 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이 독일 원자폭탄 개발팀의 연구자료를 손에 넣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조잡하고 초보적인 데다가 모순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개발팀은 원자폭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에도 이르지 못한 그런 결과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양자 물리학에 대한 연구로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하이젠베르크가 주도한 연구치고는 모든 것이 너무나 엉성했습니다. 그리고 엉망이었죠. 당시 독일 원자폭탄 개발팀의 팀장이었던 하이젠베르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자신이 일부러 독일의 폭탄 개발 연구를 엉터리로 연구했다, 이어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원자폭탄 개발팀을 주도한 것 자체는 만약에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우수한 두뇌, 이 과학자들이 전장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될 테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팀은 꾸렸지만
성과는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에 오펜하이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이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로 당시 하이젠베르크를 보면은 입자 물리학의 세계에 철학적인 원리를 결합시킨 이 불확정성의 원리 주창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도 천재 중의 천재로 일컬어지던 인물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측이 실제로 이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할 그런 임무를 독일에 파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하이젠베르크의 좀 과학적 스승이면서 19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덴마크의 닐스 보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체간의 엇갈린 운명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둘 사이에 여러 좀 메시지들이 있었겠죠. 당시 보어를 보면은 이 원자폭탄의 제조 원리인 우라늄 동위 원소의 핵분열, 여기 핵심적인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이젠베르크가 만약에 진정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하려 했다면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보어를 찾아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독일에 남아서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해달라고 본인의 스승을 설득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이젠베르크는 이 보어에게 독일이든 미국이든 원자폭탄만은 만들지 말자, 이렇게 모종의 밀약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역사는 이 내용을 좀 비밀로 묻어놨고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이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독일의 원자폭탄 관련 자료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하이젠베르크의 실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엉터리였다. 그렇다면 고의로 연구를 지연시켰다는 것만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 같은 어떤 큰 역사적 이슈가 시작된다, 아니면 중간에 막아진다, 중지된다. 그럴 때는요, 공식적인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 음지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역사 속에 감추어진 이 조연들의 이런 내용들, 그 인물상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폭탄에 이어서요, 다음 주제는 영혼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21g을 좀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003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21g.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숀 펜, 그리고 베니치오 델 토로가 나와서 시청하게 된 영화입니다. 여자 배우는 나오미 와츠. 이 베니치오 델 토로가 제가 유주얼 서스펙트로 처음 본 다음에 시카리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 국경 무법지대에 모인 각 분야의 엘리트들, FBI 요원, CIA 요원, 그리고 작전 컨설턴트, 이 사람이 전직 검찰 출신의 어떤 좀 작전을 수행하는 군 컨설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재밌게 봐가지고 이 21g도 보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영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21g 그리고 시카리오는 두 편이 나왔는데요. 암살자의 도시 그리고 데이 오브 솔다도, 두 편 다 재밌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21g을 보면은요, 이게 영혼에 관계된 내용이기도 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톰 펜이 폴 리버스라는 대학 교수 역할을 맡았는데,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생존 가능성인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메리,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인공수정을 시도해보지만 이 남편과 좀 헤어져 있던, 별거하던 시절에 임신 중절을 해서 나팔관이 손상된 관계로 인공수정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안 좋겠죠, 서로. 그래서 점점 몸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최악이 되어가는 이때, 죽음만 기다리던 이 폴에게 어느 날 이식할 심장을 구했다는 연락이 전해져 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폴. 자신의 가슴에 담긴 새 심장이 무슨 인연으로 이식됐는지 추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어떤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장면이 좀 바뀌어서요. 남편과 두 딸을 갑작스런 사고로 모두 잃은 이 주인공, 여주인공 크리스티나, 이 나오미 와츠인데요. 다시 결혼 전 시절로 돌아가서 약물에 의지하며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좀 감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범죄자 출신인 이 사람이 베네치오 델 토로인데요. 한때 종교에 귀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범죄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을 좀 씻어보고자 했지만 세상이 그를 뭐 가만 놔두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네치오 델 토로 이 잭이 이 크리스티나의 가족 전부를 이제 차로 이제 사망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예기치 않았던 뺑소니 사고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아내가 고용한 아주 비싼 변호사 덕분에 얼마 후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 그리고 한때 종교에 귀의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종교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배신감으로 그 역시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심장을 이식받았던 폴이 크리스티나에게 접근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바로 이 모든 원한의 이 종착점인 잭을 없애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화는 이 심장 이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이 한 남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데, 약물 중독을 극복하고 마침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한 한 여인, 그리고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종교에 귀의해서 새 사람이 된 가장의 이야기를 아주 건조하게, 그리고 좀 두서가 없이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식된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과 두 자식을 잃게 된 한 여인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녀를 파멸시킨 장본인은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신의 새 심장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응징자가 되는,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 21g, 인간의 삶이 어떤 노력이나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21g이 영화의 제목인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무게가 21g인데요. 사체에서 이제 수분과 가스가 빠져나간 무게라는 설. 그런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죽는 순간 무게 감소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주제에 관해서 현대 과학으로는 뚜렷이 어떠한 좀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5센트짜리 동전 5개의 무게, 그리고 벌새 한 마리의 무게, 우리가 많이 먹는 초콜릿바 하나의 무게, 이게 20g, 21g 이 정도인데요. 영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해요. 영혼의 무게는 누구나 21g이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각각의 과정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이 떨어지는 과정을 아주 좀 훌륭한 연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화 21g 속에 주인공 폴 역의 쇼펜, 2003년에 베니스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전미 비평가 수상도 휩쓸었습니다. 또 여주인공 역의 나오미 와츠, 베니스 영화제 여자배우 관객상, 그리고 LA 영화평론가협회 여우주연상, 기타 수많은 상을 수여받았고요. 이 잭 역의 베네치오 델 토로, 이 사람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자 배우 관객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비슷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만회하고도 남는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이 편집의 힘, 이 영화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21g 초반에 이해할 수 없이 나열된 몇몇 컷들이 영화 뒷부분에 가면은 아주 정교하게 엮이면서 마무리가 되죠. 혼란스러웠던 초반의 영상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왜 그 장면들이 필요했던가 알고 나면은 이 영화의 묘미를 좀 느끼게 되죠. 영혼의 무게라고 여겨지는 21g. 영혼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인종과 종교, 국가,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는 엄청난 내용이죠.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식물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이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당위성, 부담감.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고귀한 정신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열망과 희망이면은 분명한 듯도 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원리 그리고 물리학 법칙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100여 년 이상 온갖 실험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 영혼의 가설을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이라는 이 비물질적인 가설로 설명해온 정신작용들, 이 뇌의 생물학적인 좀 연결작용, 이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같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바꾸고 전전두엽처럼 어떤 특정 뇌 영역의 전기 자극을 강하게 준다. 그러면 정신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추적해온 학자들의 노력 또한 그 역사가 매우 깊죠. 그리고 참고로 이 영화 21g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1900년 초에 이 외과 의사 맥도갈의 실험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년 이상 준비해온 엄청난 실험을 시행하게 되는데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려 했던 바로 이 무게치의 측정, 그 실제 대상이 바로 이 맥도갈이죠. 다만 이 대상이 이제 실험체의 대상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슬픈 인생 라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죽는 순간에도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울에 영향을 줄 만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슬픈 인생 나름의 사연이 깊을 텐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는 비참함의 연속입니다. 몸무게가 매우 가볍고 무엇보다도 몇 시간 전에 사망 시각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죽는 순간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환자의 사례라고 바로 이 맥도걸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첫 번째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의 미국인 기질을 지닌 환자가 운명하는 순간을 기록해 놓았죠. 갑자기 환자의 죽음과 동시에 저울대 끝부분이 떨어지면서 아래쪽 멈춤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리고 이후 눈금은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줄어든 무게는 4분의 3 온스였다. 바로 사람의 이 결핵 환자 임종의 순간 영혼의 무게 21g이 사라졌다고 하고 이 무게를 영혼의 무게로 측정한 것입니다. 정말 영혼의 무게가 21g이었는가?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이 21g의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재현했을 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떤 과학적인 증빙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물리적인 속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영혼이라는 개념, 이 영혼이 물리적인 속성인 무게를 가질 리가 없으니까 이것 또한 좀 여러 종교계 그리고 사회학자, 기타 단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왜 무게를 가져야 하는가? 영혼의 무게도 바로 너의 선입견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물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역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측정해보니 무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게 결과치의 변화가 없었죠. 재현 불가능. 물론 영혼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이로써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비슷한 사례로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 뇌파 이런 우리의 신체의 어떤 징후가 이 시그널이 모두 정지된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후세계 또는 우리가 유체이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레이먼드 무디 박사, 이게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처음 소개됐는데 이게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이기도 해요. 이 책들이 전 세계에 이제 토탈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이룬 대단한 책들인데, 그러니까 과학자이자 소설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아주 강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사이트라는 또 다른 저서를 낸 코네티컷대의 켄닝 교수, 이 심리학 박사인데 이 사람도 이제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을 기술한 이제 그 기록물을 출판을 했습니다. 당시 임사체험 연구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은 대부분 공통된 경험을 한다고 해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서 뭐 눈부신 빛을 향해 간다거나 아니면 죽은 옛 동료,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이는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에 둘러싸여서 어떤 좀 종교적인 체험, 황홀한 교감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곳에 남아 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요. 보통 외계인, 이제 UFO를 만났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는 외계인의 모습이 대부분 인간의 유사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틀려봐야 뭐 팔이 하나 더 있거나 눈이 하나 더 있거나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만 보더라도요. 뭐 무슨 벌레 시리즈를 보면은 발이 한 30개 달린 생명체도 있고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어떤 외계 생명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징그러운 그런 생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인간의 상상력의 부재, 그 한계성. 저는 여기에서 기인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뇌의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임사체험자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점은 있으나 충분히 환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면서 좀 재현이 어려운 다른 사람에 의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치가 안 나오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영혼의 존재를 빌미 삼아서 장사를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영매산업이라고 하는데 전 지구촌에서 성업 중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소통을 중재하는 영매, 이른바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들어서 돈을 갈취하면서 거대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이라고 뭐 차이가 없어요. 죽은 자를 편히 보내고 억울함을 풀어서 액을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속신앙, 유사신앙의 사례를 들면서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갈취해 갑니다.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정신이 무언가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정신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직 뇌에 관해서 별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과학적인 좀 발전이 계속 이뤄진다면 이 굳이 영혼이라는 가설을 도입하지 않고도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을 이제 뇌의 생물학적 기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비슷한 내용들 많이 했죠.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의 기억을 이제 데이터화해가지고 어떤 저장 장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적인 지금 몸의 바디만을 갈아 끼운다. 이게 과연 사이보그인가 아니면 신인류인가 사람인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기초 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기술의 결과물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든 이제 앞으로는 이뤄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위험한 과학책을 보면은 이 영혼에 대한 내용이 특히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 해요. 즉 증명되지 않은 것은 항상 회의해봐야 한다.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영혼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인간은 고귀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존재, 뭐 부모나 지인, 친지가 되겠죠? 그러한 사람의 정체성이 이 아주 작은 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들과는 다른, 어쨌든 간에 타 종류와는 다른 인간만의 무언가에 아주 저 차상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틈을 영매 산업이 비집고 들어와서 영혼이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 책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몸이 없어지면 육체가 소멸되면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버텨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정한 지구의 법칙, 좀 더 크게 말하면 전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의 법칙이겠죠. 우주의 속성, 여기에 영혼이라는 눈속임이 들어와서 과연 어떠한 결과치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육체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존재마저도 무, 즉 제로로 소멸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줄 수 있지 않은가. 만약에 계속 어떤 리사이클이 되고 리턴이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인생이 오면은 과연 그 감정이 없어지진 않을까, 깎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좀 심각한 내용을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소프트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 총알은 어떻게 되는가? 영화 속의 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총기 사용이 허용된 어떤 특정한 국가들, 기념 사격이 관습화된 몇몇 나라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쏘아진 총알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영화에서는 보통 총을 쏘는 장면만 보여주고 이 쏜 총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쏜 총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끊임없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발사 당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중력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아니면 새, 어떤 좀 무엇인가에 맞지 않는다면 총알은 결국 중력에 의해 다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총알이 다시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지상을 향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하늘을 향해 총을 쏠 때는 만약에 이를 염두에 둬서 직각으로 쐈다. 그래도 회전하는 총알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휘어지겠죠? 바람에 의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총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수평으로 총을 쏘면 공기 저항으로 총알의 속도가 급 감속하게 됩니다. 보통 소총의 총탄은 약 500m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초기 속도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중력으로 인해서 금방 지표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직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일부 성능이 좋은 라이플의 경우에는 최대 3km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 육군에서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당시 미 육군의 주력 소총이 M1 이 게런드 소총이라고 했는데 약 20초 만에 2800m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30초 동안 평균 초속 90m의 속도로 자유 낙하를 이제 하는 그 기록치를 얻게 되죠. 그리고 추가로 미국 남서연구소에서 사용된 무기와 탄환의 종류에 따라 총알의 상승 고도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추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최종 낙하 속도가 달라지는데 완벽하게 수직으로 쏘면은 최종 낙하 속도가 떨어지지만 포물선으로 쏘게 되면은 낙하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알이 자유 낙하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총알이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총알의 무게를 알아야겠죠? 많이 알려진 총기 M16, 이 소총의 경우에는 보통 4g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총기의 사거리를 평균 1km라고 가정을 해보면 참고로 M16은 최대 사거리 한 3km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총알이 떨어지는 이 속도가 초속 140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락하다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이 중력과 저항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가속도가 없는 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종단 속도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이 종단 속도가 유체 속을 낙하하는 물체가 다다를 수 있는 최종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16의 종단 속도가 약 초속 45m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속도와 더불어서
이 총기류가 위력적인 것이 총알이 회전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알은 무게 4g 정도의 그냥 어떤 공 또는 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초속 45m 속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쇠추 여기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학적으로 이 정도 속도면은요 사람의 피부를 꿰뚫을 수 있고 초속 60m가 넘어가면 이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총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 4g의 총알도 떨어지는 속도는 최대 초속 180m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맞을 경우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 층 빌딩 위에서 떨어진 벽돌과 비슷한 충격량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왜 아랍 국가라던가 아니면 서구권에서도 어떤 기념일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어요. 기록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서 쏜 총알들이 전선을 좀 직타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이제 20명이 넘는 사람이 감전사하기도 했고요. 마케도니아에서는 이제 길 가던 소녀가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보니까 이 포물선 각도를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식 축포가 비행기를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타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뭐 수백 수천 건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이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이뤄지고 있죠.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잖아요. 범죄도 점점 잔인해지고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도 이제 총기 자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오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두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할 수는 없지만요. 잘 알다시피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시속이 1600km 정도, 초속으로 따지면 한 500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속도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사실상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고요. 만약 이 속도로 차가 달린다. 그러면은 딱히 날개가 없어도 좀 공중에 뜨는 그런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지구의 모든 것이 그 회전에 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춘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바다와 대륙, 공기,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예전에 그 코스모스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이 책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와서 한번 그 확장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 그러면 다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거대한 바람 폭풍이 일어나요. 지구가 시속 1600km, 동쪽으로 자전하면서 대기도 여기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대기는 여전히 시속 1600km 속도로 움직이겠죠? 강렬한 바람이 휘몰아치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지하 한 수백 미터 이상의 아주 안전한 장소 또는 그에 좀 못지않은 그런 세이프티 존이 없다면 자동차나 뭐 건물, 나무, 뭐 동식물 모든 것이 바람의 영향과 관성의 법칙으로 날아가 버릴 거고요. 지표면에 단단히 고정된 바위와 같이 날아가지 않는 것들도 바람과 잔해의 강력한 폭발로 아마도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 변화와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원자폭탄에 의한 폭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를 초토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의 산불, 화재 이런 것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생긴 화재의 연기가 대기를 질식시키고 지하나 벙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축이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의 하루를 갖게 되는데 지구가 더 이상 자전하지 않아도 공전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낮과 밤이 계속되면서 6개월 동안은 낮,
6개월 동안은 밤이 지속되겠죠. 그리고 자전을 하지 않으면 곧 공전만 일어나게 될 테니까 하루의 길이가 1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반은 어둠과 극한의 좀 온도, 냉기가 이어지는 6개월의 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태양의 방사선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의 충돌이 일어나요. 이제는 많이 좀 알려졌는데요. 사실 지금도 지구와 달은 1년에 약 4cm 정도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주의 사이즈로 보면은 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긴 시간이 지나간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달과의 자전 주기가 같아지면 지구가 달을 잡아당겨서 천천히 지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지구는 달을 빠른 속도로 잡아당겨서 마침내 충돌하게 되죠. 달이 지구에 충돌한다. 뭐 핵폭탄 뭐 몇백 개의 파워다. 뭐 그런 계산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좀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다와 지형의 변동. 지구는 이제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사실상 적도 부근이 부풀어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이 적도 부근에 잡아놓기 때문인데 만약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적도 부근에 있던 바닷물이 우리 지구의 극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북극 해안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이때 북쪽 지역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그 여파로 바닷물들이 이 수 킬로미터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켜서 지구를 덮치게 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대다수의 해양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물이 이동하면은 지구의 전체 지도 자체가 바뀌게 되죠. 사실 우리 예전에 왜 고생대, 중생대 이런 좀 지형을 보면은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화한 지도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 식으로 대륙의 위치도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 자기장 손실. 사실상 지구는 이제 자기권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강력한 이 전기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권이 이제 지구의 자전으로 유지되는데 지구 핵이 이제 철 성분이잖아요. 이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기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권 덕분에 태양풍이 지구를 비껴가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의 핵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태양의 방사능이 지구에 직사로 내려지게 되겠죠? 살인 광선이 지구를 훑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과 화산 폭발도 변모가 있는데 지구가 이제 용융 상태잖아요, 핵이. 그리고 멘트는 고체 상태고 여기를 이제 단단한 외부 지각으로 감싸서 함께 회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각각의 지각층이 이제 다른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균열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이 여파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상은 화산이 아주 격렬하게 폭발할 거고요. 지상뿐만 아니라 해저에서도 해산이 터지겠죠.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혹시 이제 아주 운이 좋다면 초기 혼란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소수겠지만 그런데 이 직격타가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나 화산, 화재, 뭐 쓰나미, 허리케인 이런 그 다음 파의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태양 방사선, 우주 방사선, 그리고 우주 파편 이런 것들이 계속 지구로 아주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거예요. 결국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인류와 그리고 주변의 거의 모든 다른 생물들이 멸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책에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제와 같이 그리고 예전과 같이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죠. 그리고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바다가 밀려오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이런 계절의 순환의 과정들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연의 조화가 지구를 살아 숨쉬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계속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전역 지구 각지에 이상 기후 그리고 아주 급격한 좀 날씨 이상 기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를 위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은 우리가 지금껏 우리 주위를 항상 순환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여러 과학적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책일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 과학의 발명에 관한 또는 발견에 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기념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수여하고 있는 그런 상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그노벨 상인데요. 노벨상과 반대로 지구 최고의 바보들에게 또는 괴짜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좀 설명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면면들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 처음은 1991년에 시작이 됐고요. 창시자는 마크 에이브램스. 이 사람에 따르면 이그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다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과학적 업적을 이룬 사람, 여기에 돌아가는 상을 이제 명칭을 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바보. 그런데 이 바보들이 다 한 능력 하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천재들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년 가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잖아요. 그 1주나 2주 전에 하버드 대학의 샌더스 극장에서 시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도 다수 참석하고 있고요. 그 시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와 시상을 역대 노벨상 수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그노벨상이지만 그 수준은 장난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의 이름은 뭐 일부러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영어 단어 이그노벨, 불명예스럽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노벨을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의 창시자인데 그의 친척이 이제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 사람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이그나시우스 노벨이 소용돌이 치는 물에 있는 이 기포 두 개가 절대로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표면으로 상승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증명한 과학자인데 어쨌든 간에 자신이 뭐 노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또는 그의 방향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이를 기리겠다. 그런 의미로 제정한 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 과학자들에게 열화 같은 후원 그리고 성원을 받고 있죠. 시상 부문이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노벨상의 6부문,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되죠. 여기에 생물학상이 추가된 7개 부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상의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시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실제 논문으로 발표된 아주 과학적인 업적, 그리고 그 중에서 재밌거나 엉뚱한 점이 있는 것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재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엉뚱한 사람, 최고의 과학적 바보에게 주는 이그노벨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과 더불어서 최고의 천재에게 수여되는 노벨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 앙드레 가임입니다. 이 사람이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2000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들어왔지만 이 그래핀 추출 성과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그래핀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통상 신의 물질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그 강도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합니다. 그런데도 구부렸을 때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아요. 엄청난 활용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대단한 물질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입자를 흑연에서 떼어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인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 상상 속의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임이 함께 노벨상을 받은 그의 동료 이 노보셀로프인데 이 사람과 함께 이 그래핀을 스카치 테이프를 활용해서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뭐 뛰어나긴 하지만 적어도 그래핀 연구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마추어였다는 사실이죠. 관련 분야에 직접적인 어떤 고도의 지식이 없는 아마추어의 발견이 노벨상을 탄 이 대사건, 학계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기를 만약 노벨상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이그 노벨상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상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는 실제로 자신의 이그 노벨상 수상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개구리를 허공에 띄우는 실험. 이것 때문에 큰 좀 인기를 얻고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의 유명세를 걱정할 정도의 대단한 인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뭐 개구리를 갖고 뭐 어쩌고 했다. 그러면 좀 진지하지 못한 학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 가임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그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자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직접 자비를 들여 하버드까지 날아와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그노벨상은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수상 소식을 불쾌하게 좀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직접 이 상을 타는 경우는 정말이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태 주인을 못 찾아간 채 떠돌고 있는 그런 해당 연도의 상들도 많다고 해요.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수상자의 대인배적 면모, 이걸 보여주는 내용일 수 있고요. 또 이 상이 일부의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추측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앙드레 가임, 노벨상 수상자는 이 상에 대해서 정말이지 진심이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어이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알래스카 불곰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혹시 좀 맞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지킬 수 있는 전신 갑주를 평생 개발해온 남자.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 그리고 평화적인 군사훈련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실제 총탄 대신에 빵 소리가 나게 하는 이 장치를 만든 영국 해군. 이렇게 굉장히 좀 수상자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주제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한 기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좀 알아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연구 주제 있잖아요. 이 연구는 이 자유낙하 코코넛으로 얻어맞는 것에 대한 물리적 고찰 이 주제와 연결해서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데 내용을 들으면은 좀 제목 자체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연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주목했기에 가능했던 실증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주제의 연구자 피터 바스 박사, 이 의사이기도 했는데요. 파푸아뉴기니를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지방병원을 찾는 현지인들 가운데 코코넛 낙하로 인한 부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파푸아뉴기니 돼지로 인한 부상, 그리고 열대 지방의 콩알총으로 인한 호흡곤란, 오세아니아 바늘고기에 의한 관통상, 이런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지만의 이제 특수상해 사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고 이 사례들을 모아서 논문을 발표하죠. 그의 연구가 이제 일반적인 의학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수많은 상해를 분석해서 현지인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그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이그노벨상의 좀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예로 이제 무선 통신을 최초로 성공시킨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마르코니, 아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좀 과학자로 좀 여겨지기보다는 영리한 발명가 정도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공헌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난해한 계산을 한 이 클라크 맥스웰, 그리고 전자기파의 검출, 시연에 매진한 하인리 헤르츠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 헤르츠와 맥스웰, 어떤 것의 쓸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천재였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코니는 깊은 생각 없이 쓸모만 생각하는 영리한 발명가였다는 즉 그런 어쩌면 냉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가 무겁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소설이죠. 돈키호테. 행동이 앞서는 바보의 대명사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감 무쌍함과 호기심, 자신이 사랑하는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내용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효율적이고 가성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요, 효율성과 쓸모를
극단적으로 맹신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아무리 재미있는 방송이나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1.5배 속으로 돌려보는 이 가성비 추구형 인간이었음을 확인해 봅니다. 씁쓸하죠. 우리나라가 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 지금까지 국력이 낮아서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너무 쓸모와 유용성만을 추구해 와서는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도 해봤어요. 바쁜 생활 속이더라도 어쩌면 쓸모없을 수 있겠지만 작은 공상과 좀 이상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의 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책 내용은 이렇고요. 저도 우리 주위에서 좀 엉뚱한 과학 또는 좀 맹신하고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 위험한 과학책은 좀 낯설지만 원론적인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주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두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BTI인데요. 예전에 간단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제자 칼 융, 이 사람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칼 융이 이제 컴플렉스와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캐서린 브릭스 그리고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 모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중인 1940년대에 공식화해서 공개한 것이 MBTI죠. MBTI라는 이름도요, 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이거 약자예요. 이를 제작한 모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거죠. 이처럼 MBTI의 탄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칼 융의 심리 유형입니다. 이 융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집필한 이론의 요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개인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해서 유형을 나눈 게 바로 MBTI고요. MBTI는 4가지 항목당 2개의 상반된 지표를 조합해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BTI가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유형화했다. 이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MBTI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검사의 근간이 되는 여러 이론을 증명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 있는데요. 원래 어떠한 주장이 이제 정식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MBTI는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제반 요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MBTI는 이 맹신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피검사자가 자신의 성향을 직접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점이죠. 오로지 피검사자의 솔직함에 기반한 그런 검사가 진행되고요. 성격 유형이 판별됩니다. 또 전문적인 심리검사와는 다르게요. 문항 속에 이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 거짓말 척도나 방어 척도 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꽤 중요한 시험인데 그 평가를 스스로에게 맡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시험 점수의 상승을 의도하겠죠. 그러니까 이 MBTI도 본의 아니게 또는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특정 유형화하거나 아니면은 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MBTI의 정확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 MBTI를 실제 자신의 성격이 아닌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고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해서 대답하고 정답이 없는 평가임에도 사회적인 정답을 고르려고 하는 이 자기보고식 검사의 문제점이 이 MBTI의 가장 큰 좀 단점입니다. 자신을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실제 선호와 다르게 대답하기도 하는 한마디로 전문성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치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분명 순기능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한번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몰입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심리 테스트 정도에 불과한 그야말로 재미로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MBTI 검사, 대부분 정식 검사가 아닌 일부 문항만으로 진행되는 무료 검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를 전문 검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차이는 보지 않고 검사 결과만으로 사람을 규정짓고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구를 통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MBTI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대부분 일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수준인데 이를 넘어서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이 MBTI 검사는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쁜 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를 갖고 어떤 중요한 진단이나 판단,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될 수는 없겠죠. 심리 검사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하면은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검사 후에 부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잘못 규정지어서 이를 고착한다. 인생에서 크나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MBTI의 모체 원론이 되는 이 칼 융의 정신분석학, 오늘날 과학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심리학계에서 어떤 좀 의미 있게 다뤄지거나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신뢰도와 타당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이 이론의 제창자인 칼 융 스스로가 자신이 정리한 성격 유형은 아주 과학적인 체계에 입각한 엄격한 분류가 아니고 단지 자신이 발견한 이 성격들의 좀 대략적인 대강의 경향이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MBTI 검사에 채용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전문 과학자들이 MBTI를 이 사람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검사를 진행할 때의 피검자의 상황 또는 기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또 다른 맹점도 지니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순과 단점이 많은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MBTI를 남과 다른 나만의 성향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이자 근거로 받아들이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특정 유형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갖춘 사회적인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검사로 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이 MBTI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보다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그런 장점을 논설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학술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과학이냐 아니면은 과학적인 부분이 적으냐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요. 이제 MBTI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MBTI의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과도하게 좀 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보면은요, 이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인이 서칭하는 이 MBTI 검색 빈도 다른 나라 평균의 10배를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검색 수치가 100일 때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16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MBTI를 가장 애정하는, 사랑하는 국가,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하는 것인가? 이것이 한국 특유의 이 관계 지향적 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이제 자신보다 주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 관계주의 문화, 이게 유교 사상 더하기, 그리고 이제 남 눈치를 보는 이것들이 복합작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를 소개할 때 보면은요, 나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여러 관계 속의 어떤 위치, 타이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남이다, 가장이다, 아니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다. 이렇게 여러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데 이것이 이런 관계 지향성 문화에서 나온 파생물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 그 안에 있는지를 중시 여기는 한국 사람, 이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관계 정립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친구, 학교, 기타 여러 관계 속에서요. MBTI는 나와 타인의 성향을 알려주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되는지 안내해주는 이정표, 나침반으로서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찰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MBTI를 통해서 알게 된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조심해야 하는가? 이렇게 MBTI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나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성장의 발판이자 타인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 한 가지 도구로 MBTI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맹신하고 그 MBTI 결과치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인위적이고 가공된 스스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MBTI가 이렇고요.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하나 더 있죠. 혈액형. 혈액형과 성격은 정말로 관계가 있을까? 이 혈액형 성격론이 한때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게 되면은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혈액형, 거의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 유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식상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솔직히 영양가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정해진다. 이런 인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형은 신중하고 배려심 있고 꼼꼼하고 대신에 단점으로 소심하다. B형은 아주 사교적이고 활발하지만 자기중심적이다. O형은 열정적이지만 다혈질이다. AB형은 똑똑하지만 그만큼 잘난 척을 잘한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례는 다르게 나오지만 그 근원은 비슷한 그런 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혈액형 성격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당연하게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이고 아주 뿌리 깊은 가짜뉴스라는 이 전문가들의 많은 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종의 종교, 신앙처럼 그 뿌리가 아주 깊어요. 이게 좀 설문조사가 좀 예전 거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한 7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치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혈액형 성격론에 깊이 빠져 있는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 전체의 약 80%에 가까운 사람이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고 좀 대답했고요. 20% 정도는 대인관계나 학교 또는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혈액형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성교제나 결혼할 때 이때도 혈액형을 중요한 판단 지표의 하나로 고려한다. 이런 응답을 한 사람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서울 강남교육청에서 중학교 신입생 안내 책자를 배포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 혈액형별 공부법을 실어서 관내 중학교에 배포했는데 학부모들한테 이제 워낙 항의가 거세게 들어오니까 이 문제 책자를 회수하는 그런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은 A형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사람, B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감각파, O형은 신념이 강하고 이상이 큰 사람, AB형은 자신의 주관을 갖고 정한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 이렇게 혈액형별로 아이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게 좋은 의미로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라고 하지만요. 어떤 원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몰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 방향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목적성의 좀 그런 방법으로 또 아이들을 몰아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도 여러모로 좀 부족한 성급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널리 쓰이는 이 ABO식 혈액형, 오스트리아 출신의 병리학자 칼 란트슈타이너가 1900년도경에 발견한 그 내용입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 혈액형을 알아냄으로써 이후 수혈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많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로로 이 란트슈타이너는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받습니다. 왜 혈액형의 구별이 필요한가? 다른 혈액형의 피가 섞이면 적혈구가 엉기는 응집현상이 일어나서 모세혈관을 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수혈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란트 슈나이너가 이런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인류는 수혈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해서 부상이나 수술,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숨지는 비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한 란트 슈나이너,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법령이 유대인은 의사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가톨릭으로 개정을 했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병리해부학연구소에서 자신과 연구원들의 피를 뽑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실험해본 결과 피를 엉기게 하는 응집소가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이때 각기 다른 응집소를 보유한 혈액형을 각각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요. 두 응집소와 섞여도 엉기지 않는 혈액형은 C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란트 슈나이너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이 정상 혈액의 응집 현상을 1901년에 발표했고요. 이듬해에는 그의 제자들이 이 두 응집소와 모두 반응하는 AB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록펠러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1, 2, 3, 4 혹은 ABC, AB로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던 혈액형을 ABO, AB로 통일하자고 제창하게 됩니다. C형은 응집원이 모두 없다는 의미로 숫자 0형으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알파벳 O형으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란트 슈나이너는 이 ABO식 혈액형 말고도 이제 MN식 혈액형과 P 혈액형을 더 발견했고 1940년에는 이제 드디어 RH 혈액형도 발견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의 노력으로 추가 발견된 혈액형은 아주 상세한 구분으로 따지면 1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해요. 이 가운데 국제수혈학회가 주요 혈액형 분류법으로 고지한 것은 약 30여 가지. 그리고 이 중에서 수혈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혈액형은 ABO와 RH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런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짓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혈액형 성격론은 1970년대에 일본의 한 방송 프로듀서인 이 노미 마사이코가 혈액형 성격설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여기서 기원을 했어요. 이게 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혈액형에 따라서 반편성을 하는 유치원이 생길 정도로 한때 이 혈액형 성격론이 큰 영향을 끼쳤죠.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됐고 현재는 이걸 자가 발전해서 혈액형 성격론의 본산인 이 일본보다도 더 혈액형별 성격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가 없고요. 관련이 없다. 이것이 냉정한 판단이죠. 또한 이런 사실은 전 세계의 O형 혈액형 분포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북미와 중남미 등의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는 O형이 70%, 지형에 따라서는 100%에 가까운 이 O형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구가 1,800만 명이 넘는 과테말라는 O형이 100%에 가깝죠. 그렇다고 과테말라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유전적 특성이 발휘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가미되고 여러 본인의 좀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혈액형을 타고났다. 별자리가 여기니까 네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격 유형학은 검증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안 되겠죠. 그래서 시중의 흥미거리 수준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걸 떠나서요. 사람을 외모나 나이, 출신이나 지역, 혈액형 이렇게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타고난 선천적인 것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떤 사람을 어떻다고 단정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좀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에 해당하는 좀 관점으로의 또 한 가지 궁금증. 그럼 왜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피가 다른 것인가? 왜 수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서로 다른 혈액형을 지니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설명이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설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개념인데요. 1960년대부터 이 혈액형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잘 걸린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이 O형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병에 강하고 A형과 B형의 경우에는 세균 질병에 더 강하다는 사실이 일부 밝혀졌죠. 따라서 바이러스 질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O형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세균 질병이 창궐했을 경우에는 A형과 B형이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O형은 콜레라에 잘 걸리는 반면에 A, B형은 콜레라 세균이 든 물을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콜레라에 강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O형은 말라리아나 여러 종류의 암에 강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추가로 밝혀졌죠. 또 혈액형에 따라서 심장병 발병 위험성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루치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O형에 비해서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심장질환 발병 위험성이 23%더 높고 B형의 경우에는 11%, A형은 5%가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뭐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국 자신의 혈액형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팔자만을 뜻하는 못난 운명론자가 아닌가, 그에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데서 그 결과치가 일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든 자연과학의 이치가 결국은 인문과학의 통찰로 귀결되는 아주 묘한 과학적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책 위험한 과학책. 만약이라는 상상과 호기심으로 바라본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과서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진짜 과학의 유용한 부분, 재밌는 부분, 이상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과학의 사이언티스트적인 유머를 알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가 요소들도 얻을 수가 있죠. 결과만을 중시하는 우리네 삶보다 그 결과를 탐색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책 위험한 과학책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